서울의 밤은 수천 개의 빛으로 반짝였지만 그 빛이 닿지 않는 곳에는 어둠이 웅크리고 있었다. 강지윤은 그 어둠 속을 걷고 있었다. 청담동의 화려한 대로에서 한 걸음 비켜난 좁은 골목길은 낮의 소음과 활기를 모두 개워낸 듯 고요했다. 후두둑하고 가느다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낡은 가로등이 희미한 주황색 빛을 깜박이며 젖은 아스팔트 위로 그녀의 지친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다. 어깨에 맨 캔버스 팩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지는 밤이었다. 가방 안에는 그녀의 꿈과 희망, 그리고 절망이 담긴 스케치북과 작업 도구들이 들어있었다. 부산의 푸른 바다를 떠나 이 삭막한 도시로 온 지 벌써 3년. 보석 디자이너라는 꿈을 향해 달려왔지만 현실은 좁고 허름한 옥탑방과 끝없는 아르바이트, 그리고 재능을 좀먹는 상실감뿐이었다. 오늘 하루는 특히 더 지독했다.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금속 세공 작업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남는 시간에는 공모전에 낼 작품을 구상했지만 머릿속은 텅 빈 캔버스처럼 막막했다. 그 막막함의 중심에는 한 남자가 있었다. 고유진, 한때는 사랑했던 남자. 대학 시절 서로의 꿈을 응원하며 미래를 약속했던 연인. 하지만 서울의 화려함은 순수했던 청년을 야망에 찬 속물로 바꿔놓았다. 그는 지윤의 독창적인 디자인을 훔쳐 대기업 천지그룹의 공모전에 당선되었고 이제는 천지그룹의 촉망받는 신입 디자이너이자 회장의 딸인 천수빈의 약혼자가 되어 있었다. 이건 내 디자인이야.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오늘 낮 우연히 마주친 그에게 따져 물었을 때 유진은 비웃음으로 답했다. 지윤아, 아직도 꿈속에 사니 증거 있어. 이건 내 거야. 처음부터 내 아이디어였다고. 넌 그냥 내 영감의 원천이었을 뿐이지. 그의 차가운 눈빛과 경멸 어린 말투가 심장에 박힌 가시처럼 지윤을 괴롭혔다. 영감의 원천. 그녀의 피와 땀 수많은 밤을 세워 완성한 디자인을 그는 그렇게 간단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다. 분노와 배신감에 몸이 떨렸지만 가진 것 없는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지윤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다. 비에 젖은 공기에서는 퀴퀴한 먼지 냄새와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뒤섞여 올라왔다. 집으로 가는 이 길이 오늘따라 유난히 멀고 험하게 느껴졌다. 그때였다. 골목의 어두운 구석에서 그림자 몇 개가 스르륵 모습을 드러냈다. 건들거리는 걸음걸이, 불쾌한 시선. 한눈에 봐도 좋은 무리가 아니었다. 지윤의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본능적인 위험 신호가 머릿속에서 울렸다. 그녀는 가방끈을 꽉 움켜쥐고 반대편으로 방향을 틀려 했다. 에어이, 아가씨, 어디 가시나? 굵고 탁한 목소리가 그녀의 발목을 붙잡았다. 남자 셋이 그녀의 앞을 완전히 막아섰다. 술과 담배에 저런 역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비켜주세요. 지윤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려 나왔지만 눈빛만은 꺾이지 않으려 애썼다. 그녀는 두려웠지만 여기서 무너지면 모든 것이 끝장이라는 생각에 필사적으로 버텼다. 비켜달라니 서운하게. 우리가 아가씨 보려고 한참을 기다렸는데. 가운데 선 남자가 음흉하게 웃으며 한 걸음 다가왔다. 그의 시선이 노골적으로 지윤의 몸을 훑었다. 지윤은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누구시죠? 전 당신들을 몰라요. 우린 널 아는데. 강지윤. 시골에서 올라와서 주제도 모르고 깝치는 애. 맞지? 남자의 말에 지윤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들은 그녀를 알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시비가 아니었다. 머릿속에 고유진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설마 그 사람이 자신의 추악한 비밀을 덮기 위해 이런 짓까지 벌인단 말인가? 시키는 사람이 누구죠? 고유진 씨인가요? 그녀의 입에서 그 이름이 나오자 남자들의 얼굴에 순간 당황한 기색이 스쳤다. 입 조심해, 아가씨. 우리가 누군지 알 거 없어. 그냥 어떤 분께서 아가씨가 요즘 너무 피곤해 보인다고 푹 쉬게 해주라더군.
분수를 좀 알게 해달라고 말이야. 남자가 손을 뻗어 지윤의 제게를 잡으려 했다. 지윤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손을 뿌리쳤다. 오지 마세요. 오지 마. 그녀는 필사적으로 소리치며 뒤로 돌아뛰기 시작했다. 하지만 몇 걸음 못 가 다른 남자에게 팔이 붙잡혔다. 이게 진짜 얌전히 말로 할 때 들을 것이지. 남자가 거칠게 그녀를 골목벽으로 밀쳤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등이 차가운 시멘트 벽에 부딪혔다. 충격에 숨이 턱 막혔다. 따르와, 놓으세요. 그녀는 발버둥 쳤지만 남자의 완력은 당해낼 수 없었다. 다른 남자들이 희죽거리며 다가왔다. 절망감이 해일처럼 밀려왔다. 아무도 없는 좁고 어두운 골목. 그녀의 비명은 이 도시의 소음에 묻혀버릴 터였다.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눈을 질끈 감았다. 바로 그 순간 골목의 정적을 깨는 소리가 들렸다. 규칙적이고 힘있는 소리. 탁, 탁, 탁. 마치 메트로놈처럼 일정한 박자로 무언가가 아스팔트를 두드리는 소리였다. 남자들의 시선이 소리가 나는 쪽으로 향했다. 지윤도 실눈을 뜨고 그쪽을 보았다. 골목 입구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한 남자가 서 있었다. 회색 후드티에 트레이닝 바지를 입은 평범한 차림. 후드를 깊게 눌러쓰고 있어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다. 그는 조깅을 하다 멈춘 듯 가볍게 숨을 고르고 있었다. 그의 존재감은 마치 처음부터 그곳에 있었던 조각상처럼 고요하고 묵직했다. 뭐야, 넌? 지훈을 붙잡고 있던 남자가 신경질적으로 쏘아붙였다. 남자는 대답 대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후드 그늘 아래로 날카로운 턱선과 짙은 눈매가 드러났다. 감정이라고는 한 점도 서려 있지 않은 차갑고 무심한 눈빛이었다. 상관없는 일에 끼어들지 말고 꺼져. 죽고 싶지 않으면. 한 남자가 위협적으로 주먹을 흔들어 보였다. 하지만 남자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가볍게 목을 풀며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저 평범한 발걸음이었지만 골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는 듯한 긴장감에 휩싸였다. 마지막 경고다. 그 여자에게서 손떼, 낮고 차분한 목소리. 하지만 그 안에는 얼음장 같은 냉기와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이 새끼가 진짜 지익균을 위협하던 남자가 욕설을 뱉으며 그에게 달려들었다. 허공을 가르는 주먹. 하지만 다음 순간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남자는 상체만 살짝 비틀어 주먹을 피했다. 동시에 그의 발이 번개처럼 뻗어나갔다. 퍽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달려들던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다. 너무나도 빠르고 간결한 움직임이었다. 그것은 싸움이라기보다는 훈련된 맹수가 사냥감을 제압하는 과정처럼 보였다. 남은 두 남자가 당황하여 멈칫하는 사이 그는 이미 그들 사이로 파고들었다. 팔꿈치로 한 명의 명치를 가격하고 몸을 회전하며 다른 한 명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비명과 신음소리가 짧게 터져 나왔다. 모든 것은 불과 몇 초 만에 일어난 일이었다. 골목 안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빗소리와 함께 바닥에 쓰러진 남자들의 거친 숨소리만이 들릴 뿐이었다. 남자는 쓰러진 이들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고 멍하니 서 있는 지훈에게로 다가왔다.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이었다. 그는 지훈의 앞에 멈춰서서 위아래로 그녀를 훑어보았다. 마치 어디 다친 곳은 없는지 상태를 확인하는 듯한 시선이었다. 괜찮아요. 그의 목소리는 방금 전과는 달리 놀랍도록 차분했다. 지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아직도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두려움 때문인지 아니면 갑작스러운 구원에 대한 안도감 때문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남자는 바닥에 떨어져 흩어진 그녀의 소지품들을 묵묵히 주워주기 시작했다. 립스틱, 교통카드, 그리고 낡은 스케치북. 그가 스케치북을 집어들다 손이 닿았다. 그의 손은 단단하고 투박했지만 의외로 따뜻했다. 그가 스케치북을 건네주며 지윤의 손을 보았다. 세공 도구에 베인 작은 상처들, 굳은 살이 박인 손가락 마디.
그것은 꿈을 위해 고된 노동을 감내하는 자의 손이었다. 그의 차가운 눈빛에 아주 미세한, 거의 알아챌 수 없는 변화가 스쳤다. 이 손은, 저는 주얼리 디자이너예요. 지유윤이 저도 모르게 대답했다. 그러자 그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무언가를 이해했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이런 늦은 시간에 혼자 다니는 건 위험합니다.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집이 어딥니까? 데려다 주죠. 아니에요. 괜찮아요. 정말 괜찮지 않아 보입니다. 그가 단호하게 그녀의 말을 잘랐다. 그의 눈빛은 거절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듯 단단했다. 지우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다. 이 낯선 남자가 두렵기도 했지만 그가 뿜어내는 압도적인 안정감은 그 두려움을 상쇄하고도 남았다. 그렇게 둘은 나란히 걷기 시작했다.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지훈도 입을 열지 않았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빗소리와 두 사람의 발자국 소리만이 골목을 채웠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다. 방금 전 겪었던 끔찍한 공포가 그의 단단한 어깨 너머로 조금씩 멀어지는 것 같았다. 지우는 흐깃 그를 쳐다보았다. 젖은 머리카락 굳게 담은 입술, 모든 것에 무심한 듯한 옆얼굴. 그는 누구일까? 왜 이 늦은 밤에 이곳을 조깅하고 있었을까? 그리고 왜 아무 상관도 없는 자신을 도와준 것일까?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내지는 못했다. 곧 그녀가 사는 낡은 다세대 주택이 보였다. 입구의 희미한 불빛이 그들의 모습을 비췄다. 여기에요. 지훈이 작게 말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멈춰 섰다. 정말 감사합니다. 뭐라고 감사를 드려야 할지. 됐습니다. 그는 짧게 대답하고는 뒤돌아섰다. 마치 그의 임무는 여기까지라는 듯 조금의 미련도 없는 움직임이었다. 저기요. 지훈이 다급하게 그를 불렀다. 그는 걸음을 멈추고 고개만 살짝 돌려 그녀를 보았다. 성함이라도 알려주실 수 있나요? 남자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다. 그리고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권태어. 그는 그 말만 남기고 다시 어둠 속으로 걸어갔다. 마치 처음 나타났을 때처럼 소리 없이 밤의 일부가 되어 사라졌다. 지훈은 그가 사라진 골목을 한참 동안 멍하니 바라보았다. 손에는 그가 주어준 스케치북이 들려 있었다. 그리고 마음속에는 권태호라는 낯선 이름과 그의 차갑지만 이상하게도 안심이 되었던 눈빛이 깊게 새겨졌다. 지독하게 길고 어두웠던 하루의 끝에서 그녀는 예상치 못한 빛을 만났다. 그것이 그녀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빛이라는 사실은 아직 알지 못한 채 다음날 아침 옥탑방의 좁은 창문으로 햇살이 비집고 들어왔다. 밤새 내리던 비는 그쳤고 서울의 하늘은 언제 그랬냐는 듯 얄미울 정도로 맑았다. 강지윤은 삐걱거리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다. 온몸이 두들겨 맞은 듯 쑤시고 아팠다. 어젯밤의 공포가 희미한 꿈처럼 느껴졌지만 팔에 선명하게 남은 멍 자국은 그것이 지독한 현실이었음을 증명했다. 그녀는 멍하니 창밖을 내다보았다. 저 아래에서는 자동차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사람들은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바삐 걷고 있었다. 이 거대한 도시에서 어젯밤 자신에게 일어난 일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사건 중 하나일 뿐이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문득 권태호라는 남자가 떠올랐다. 어둠 속에서 나타나 자신을 구해준 남자. 무심한 표정과 차가운 목소리 하지만 이상하게도 신뢰감이 느껴졌던 눈빛. 그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어쩌면 그 역시 이 도시의 수많은 사람들 중 하나로 어젯밤의 일을 까맣게 잊고 자신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을 터였다. 지우는 씁쓸하게 웃으며 머리를 흔들었다. 낯선 사람의 호의에 의미를 부여할 만큼 그녀는 순진하지 않았다. 그때 침대 머리맡에 놓아둔 낡은 스마트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화면에 뜬 이름은 박민준. 국제전화였다. 지우는 자신도 모르게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이 삭막한 서울 생활에서
그녀에게 남은 유일한 위안이었다. 여보세요. 화면이 연결되자 에펠탑을 배경으로 한 박민준의 환한 얼굴이 나타났다. 뿔테 안경 너머로 장난기 가득한 눈이 반짝였다. 강지훈 잘 지냈냐? 오빠 파리 구경 좀 해라. 예술의 도시가 따로 없다니까. 민준은 언제나처럼 유쾌했다. 그는 지훈의 대학 선배이자 둘도 없는 친구였다. 졸업 후 실력 있는 디자이너들을 후원하는 해외 재단의 프로그램에 선발되어 파리로 떠난 지 벌써 1년이 넘었다. 오빠는 무슨 맨날 사고나 치는 주제에 파리 물 좀 먹더니 아주 버터 왕자가 다 됐네. 이야, 우리 지훈이 말하는 것 좀 봐. 그 맵시 있는 입은 여전하구나. 근데 목소리가 왜 그래? 어디 아파? 민준의 귀는 예리했다. 지훈은 애써 밝은 목소리를 냈지만 밤새 앓았던 흔적을 감추지는 못했다.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오빠야말로 잘 지내. 공부는 할만하고. 그럼 이 오빠가 누군데? 파리 예술계를 다 씹어먹고 있지. 근데 지훈아, 사실은 내가 너한테 부탁할 게 있어서 전화했어. 아주 중요한 부탁이야. 민준의 목소리가 갑자기 진지해졌다. 지훈은 고개를 갸웃했다. 부탁? 파리에서 여기까지 무슨 부탁이야? 내가 잠시 한국에 들어가게 됐거든. 아주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이 있어서 파트너 자격으로 참석해야 하는데 혼자 가기가 좀 그렇네. 그래서 말인데 네가 내 파트너가 되어주면 안 될까? 파트너 내가. 지훈은 어이없다는 듯 되물었다. 응, 내가 딱 하루만 하니 몇 시간만. 나 좀 도와주라. 응. 싫어. 나 그런데 가는 거 안 좋아하는 거 알잖아. 게다가 나 요즘 정신없어. 내가 다 아는데 이번엔 정말 중요해서 그래. 내 인생을 바꿔놓을 기회가 될 수도 있어. 유럽의 유명한 보석상들이랑 바이어들도 많이 오는 자리라고. 내 실력을 보여줄 절호의 기회야. 민준의 말에 지훈의 마음이 아주 잠깐 흔들렸다. 하지만 이어지는 그의 말은 그 흔들림을 차가운 얼음처럼 굳게 만들었다. 천지그룹에서 주최하는 파티야. 뭐 천지그룹. 지훈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다. 심장이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천지그룹, 고유진이 있는 곳. 그 이름만 들어도 속에서 역겨움이 치밀어 올랐다. 나 안 가. 절대 안 가. 오빠도 알잖아. 나 거기랑 엮이기 싫은 거. 지훈아, 그러니까 가야지. 도망만 다니면 뭐가 해결되는데 그 자식 면상에 대고 보란듯이 네가 얼마나 잘났는지 보여줘야 할 거 아니야. 네가 얼마나 대단한 디자이너인지 그놈이 뭘 놓쳤는지 똑똑히 깨닫게 해줘야지. 민준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그는 지훈의 상처를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상처를 치유할 방법이 도망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래봤자 뭐가 달라져. 난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어. 거기 가봤자 비웃음거리만 될 거야. 지훈의 목소리에 체념이 묻어났다. 어젯밤의 일이 떠올랐다. 힘없는 자의 저항이 얼마나 무력한 것인지를 뼈저리게 느꼈다. 누가 그래? 너한텐 내가 있잖아. 그리고 내가 너한테 줄 아주 특별한 선물이 있어. 그 파티에서 공개할 거야. 장담하는데 그거 하나면 모든 게 바뀔걸. 선물. 무슨 선물? 비밀. 일단 와서 확인해. 후회 안 하게 해줄게. 제발 응. 이 오빠 한 번만 믿어봐. 민준은 끈질기게 설득했다. 지훈은 머릿속이 복잡했다. 고유진과 천수빈을 다시 마주할 생각을 하니 숨이 막혔다. 그들의 경멸 어린 시선과 조롱을 견딜 자신이 없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민준의 말처럼 이대로 주저앉고 싶지 않았다. 빼앗긴 내 꿈 짓밟힌 내 자존심. 이대로 썩게 내버려 둘 수는 없었다. 어젯밤 자신을 짓누르던 폭력 앞에서 느꼈던 무력감. 그리고 그 순간 나타나 자신을 지켜주었던 권태호의 단단한 모습. 그 모든 것이 뒤섞이며 지훈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꿈틀거렸다. 더 이상 피해자로만 남지 않으리라. 생각할 시간을 좀 줘. 지훈이 힘겹게 입을 열었다. 알았어. 그럼 내가 생각할 시간을 주는 대신 결정에 도움을 줄게. 잠시만 기다려봐. 민준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바로 그때 딩동하고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누구세요?
지윤이 의아해하며 인터폰 화면을 보았다. 고급 부티크의 유니폼을 입은 직원이 거대한 박스를 들고 서 있었다. 강지윤 고객님, 박민준님께서 보내신 물건입니다. 화면 속 민준이씩 웃으며 말했다. 자문 열고 받아. 네가 파티에 입고 갈 갑옷이야. 지윤. 얼떨떨한 표정으로 문을 열어 박스를 받았다. 박스는 생각보다 훨씬 크고 묵직했다. 그녀가 박스를 거실 바닥에 내려놓고 뚜껑을 열자 감탄사가 터져 나왔다. 박스 안에는 짙은 미드나잇 블루 색상의 실크 드레스가 고이 담겨 있었다. 화려한 장식이나 과한 노출 없이 오직 완벽한 재단과 고급스러운 원단만으로 압도적인 존재감을 뿜어내는 드레스였다. 어깨선부터 허리까지 부드럽게 몸을 감싸고 아래로는 유연하게 떨어지는 라인은 우아하면서도 강인한 느낌을 주었다. 그것은 동화 속 공주님의 드레스가 아니라 전쟁에 나서는 여왕의 갑옷 같았다. 허름하고 비좁은 옥탑방의 풍경과 어울리지 않는 너무나도 비현실적인 아름다움이었다. 어때 마음에 들어 파리에서 가장 핫한 디자이너한테 특별히 부탁한 거야. 그 어떤 여자보다도 네가 가장 빛나 보일 거라고. 화면 너머 민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윤은 드레스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이 드레스를 입은 자신의 모습이 상상되지 않았다. 하지만 동시에 이 드레스를 입고 그들 앞에 서고 싶다는 강렬한 욕망이 솟구쳤다. 알았어, 갈게. 결국 지윤은 항복했다. 파티 당일. 지윤은 오랜만에 정성껏 화장을 하고 머리를 손질했다. 그리고 갑옷 같은 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낯선 여자가 서 있었다. 아르바이트에 지쳐 푸석한 얼굴을 하던 강지윤은 없었다. 당당하고 우아하며 어딘가 슬픈 사연을 간직한 듯한 눈빛을 가진 여자. 그녀는 자신에게서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에 스스로도 놀랐다. 약속 시간이 되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옥탑방 건물 앞에 조용히 멈춰 섰다. 뒷좌석에서 말끔한 정장을 차려입은 남자가 내려 그녀에게 다가왔다. 강지훈 님이십니까? 박민준 씨의 비서입니다. 제가 모시겠습니다. 남자는 정중하게 허리를 숙였다. 지훈은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차에 올랐다. 차 내부는 고급스러운 가죽 냄새로 가득했다. 서울의 야경이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심장이 긴장으로 쿵쾅거렸다. 파티 장소인 호텔까지는 20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앞좌석에 앉은 비서가 백미러로 지훈을 보며 말했다. 그는 전문적으로 보였지만 어딘가 모르게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민준 오빠는 아니, 박민준 씨는 먼저 가 계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행사장에서 손님들을 맡고 계십니다. 강지훈님께서 도착하시면 바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비서는 말을 고르는 듯 잠시 머뭇거리다가 차문을 열어주며 무심코 말했다. 케빈 디자이너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네, 지지훈이 되물었다. 그 순간 비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닫고는 황급히 손을 내저었다. 아니,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잘못... 박민준 씨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는 횡설수설하며 말을 더듬었다. 하지만 지훈은 그의 첫마디를 똑똑히 들었다. 케빈 디자이너.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케빈. 최근 몇 년간 유럽 패션계를 휩쓴 천재 디자이너. 한국인이라는 것 외에는 얼굴이나 신상에 대해 알려진 것이 거의 없는 베일에 쌓인 인물. 지윤 역시 그의 디자인을 보며 감탄한 적이 여러 번 있었다. 파리에서 공부하는 박민준. 값비싼 디자이너의 드레스. 개인 비서와 고급 세단. 그리고 케빈 디자이너라는 호칭. 설마 내 친구 민준이가... 지훈의 심장이 다시 한번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긴장감 때문이 아니었다. 거대한 비밀의 문 앞에 선 듯. 단 알 수 없는 예감과 흥분 때문이었다. 차는 어느새 파티가 열리는 호텔의 화려한 입구로 들어서고 있었다. 지훈은 차창 밖으로 보이는 눈부신 조명과 호화로운 사람들의 행렬을 바라보았다. 이제
곧 전쟁이 시작될 것이다. 그녀는 아름다운 드레스라는 갑옷을 입고 친구의 정체라는 거대한 물음표를 품은 채 사자굴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검은 세단이 신라 호텔의 화려한 현관 앞에 미끄러지듯 멈춰 섰다. 눈부신 샹들리에 불빛이 쏟아져 내리는 로비 레드카펫 위로 쉴 새 없이 터지는 카메라 플래시 값비싼 향수와 샴페인 냄새가 뒤섞인 공기. 강지훈은 차 문이 열리는 순간 다른 세상으로 통하는 문이 열리는 듯한 현기증을 느꼈다. 이곳은 그녀가 속한 세계가 아니었다. 모든 것이 과장되고 비현실적이며 위선적으로 느껴졌다. 이쪽입니다, 강지훈님. 민준의 비서가 정중하게 그녀를 에스코트했다. 그녀의 미드나잇 블루 드레스는 주변의 화려함에 결코 뒤지지 않았지만 지훈은 마치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처럼 위축되었다. 사람들의 힐끗거리는 시선이 바늘처럼 그녀의 피부를 찔렀다. 그들의 눈에는 노골적인 호기심과 함께 저 여자는 누구지 하는 의문과 은근한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연회장 입구는 거대한 아치형 문으로 되어 있었고 그 앞에는 삼엄한 경비를 서는 보안 요원들이 서 있었다. 지훈이 비서의 안내를 받아 안으로 들어서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잠깐,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앞을 가로막았다. 떡 벌어진 어깨에 보안 요원 2명이 기계적으로 팔을 뻗어 그녀의 길을 막았다. 그리고 그들 뒤에서 잔인한 미소를 머금은 천수빈이 모습을 드러냈다. 최고급 샤넬 드레스를 입은 그녀의 모습은 화려했지만 그 눈빛은 독사처럼 차가웠다. 그녀의 옆에는 보란듯이 팔짱을 낀 고유진이 서 있었다. 그는 지훈을 마치 길가의 벌레를 보는 듯한 표정으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발을 들여 초대장도 없는 주제에 천수빈의 목소리는 조롱과 경멸로 가득했다. 주변에 있던 몇몇 손님들이 흥미롭다는 듯이 이쪽을 돌아보았다. 순식간에 지훈은 구경거리가 되었다. 전 박민준 씨의 초대를 받고 왔습니다. 지훈은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감추며 대답했다. 하지만 천수빈은 코웃음을 쳤다. 박민준, 그게 누군데 듣도 보도 못한 이름을 대는군. 설령 그렇다 해도 네가 문제야. 너 같은 시골뜨기가 여길 더럽히는 건 용납 못해. 당장 경비원 불러서 끌어내. 시골뜨기. 그 말이 지훈의 심장을 후벼 팠다. 얼굴이 화끈거렸다. 수치심과 분노가 뒤섞여 머릿속이 하얘졌다. 도망치고 싶었지만 뻣뻣하게 굳은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다. 고유진은 한술 더 떴다. 지훈아, 아직도 현실 파악이 안 되니 여긴 너 같은 애가 올 곳이 아니야. 네가 있을 곳은 어두컴컴한 작업실 구석이라고. 괜히 물 흐리지 말고 조용히 돌아가. 그의 위선적인 말투에 속이 뒤집혔다. 한때 사랑했던 남자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을 수 없었다. 오세웠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주변의 수근거림이 점점 더 커졌다. 지훈은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바로 그때였다. 연회장 입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다. 웅성거리던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모든 움직임이 느려졌다. 한 남자가 로비의 계단을 천천히 내려오고 있었다. 장난기 넘치던 뿔테 안경도 편안한 캐주얼 옷차림도 아니었다. 완벽하게 몸에 맞는 톰포드 수트, 깔끔하게 뒤로 넘긴 머리, 그리고 얼굴에 자리 잡은 여유롭고도 서늘한 미소. 그는 더 이상 지훈이 알던 박민준이 아니었다. 그의 주변에서는 평범한 사람이 흉내낼 수 없지 않은 압도적인 아우라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케빈이다. 세상에 진짜 케빈이야. 드디어 얼굴을 공개했어. 사람들이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 이름은 패션계에 몸담은 사람이라면 모를 수 없는 이름이었다. 유럽을 뒤흔든 천재 디자이너 엘리시안 그룹의 비밀 병기. 케빈 아니 민주는 천수빈과 고유진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는 곧장 얼어붙어 있는 지훈에게로 걸어왔다. 그리고 오직 그녀에게만 향하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오래 기다렸지.
그가 다정하게 물으며 자연스럽게 팔을 내밀었다. 지우는 멍하니 그의 팔을 잡았다. 그의 손길은 익숙했지만 그에게서 느껴지는 분위기는 너무나도 낯설었다. 민주는 그제야 차가운 시선으로 보안 요원들을 돌아보았다. 제 귀빈입니다. 길을 비키시죠. 명령조는 아니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거스를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그의 눈빛을 마주한 보안 요원들은 저도 모르게 주춤하며 길을 열었다. 민주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넋이 나간 지훈을 이끌고 연 회장 안으로 들어섰다. 등 뒤로 천수빈과 고유진의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이 느껴졌다. 연 회장 내부는 지훈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화려했다. 천장에서는 거대한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눈부신 빛을 쏟아내고 있었고, 한쪽에서는 현악 사중주단이 우아한 클래식 음악을 연주하고 있었다. 손님들은 모두 최고급 의상과 보석으로 치장한 채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 오빠,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왜? 다들 오빠를 케빈이라고 불러. 안전한 곳으로 들어오자마자 지훈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정신이 혼란스러웠다. 민주는 장난스럽게 윙크를 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지훈이 알던 장난꾸러기 박민준의 그것이었지만 이제는 그 너머에 다른 무언가가 보였다. 곧 알게 될 거야. 오늘은 그냥 나만 믿어. 그는 지훈의 손을 가볍게 쥐었다 놓으며 웨이터가 건네는 샴페인 잔을 받아 그녀에게 건넸다. 잠시 후 연 회장의 조명이 어두워지며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무대 위로 향했다. 천지그룹의 천안식 회장이 마이크 앞에 섰다. 기름진 머리카락과 탐욕스러워 보이는 눈빛. 그는 인자한 기업가의 가면을 쓰고 있었지만 그 본질은 탐욕스러운 늙은 늑대와 같았다. 귀빈 여러분, 오늘 밤 저희 천지그룹이 주최하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천 회장은 번지르르한 말로 연설을 시작했다. 그는 천지그룹의 빛나는 미래와 유럽 최대의 주얼리 그룹인 엘리시안과의 파트너십에 대해 열변을 토했다. 그리고 연설의 말미에 그는 자랑스럽다는 듯이 한 사람을 무대 위로 불렀다. 한국 디자인계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 저희 천지그룹이 발굴한 보석 고유진 디자이너를 소개합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와 함께 고유진이 무대 위로 올라갔다. 그는 마치 세상의 주인공이 된 듯 거만하게 손을 흔들며 사람들의 환호에 답했다. 지우는 속이 메스꺼워지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돌렸다. 고유진은 마이크를 잡고 감격에 찬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이 자리에 서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저의 재능을 믿어주신 천안식 회장님과 저의 뮤즈가 되어준 약혼녀 천수빈 양에게 이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그의 시선이 잠시 객석에 있는 천수빈에게 머물렀다가 이내 지훈이 있는 쪽을 향했다. 그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걸렸다. 오늘 저는 저의 모든 열정과 영혼을 담아낸 작품을 여러분께 처음으로 공개하고자 합니다. 이 작품의 이름은 서울 밤의 별입니다. 그가 말하자 무대 뒤편에 거대한 스크린에 눈부신 목걸이 디자인이 나타났다. 섬세하게 세공된 백금 위에 수백 개의 다이아몬드가 밤하늘의 은하수처럼 흩뿌려져 있었고, 중앙에는 서울의 야경을 품은 듯 깊고 푸른 사파이어가 박혀 있었다. 그것은 지훈의 디자인이었다. 그녀가 대학 졸업 작품으로 밤을 새워가며 완성했던 그녀의 분신과도 같은 작품.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다. 피가 역류하는 기분이었다. 고유진은 흡족한 표정으로 사람들의 감탄사를 즐겼다. 그리고 그의 표정이 갑자기 심각하게 그리고 슬프게 바뀌었다. 그는 마치 비극의 주인공이라도 된 것처럼 애절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작품이 태어나는 과정에는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저의 아이디어와 열정을 시기한 누군가가 이 작품을 훔치려 했기 때문입니다. 연 회장이 순간 조용해졌다. 사람들의 눈에 호기심이 어렸다. 고유진은 이 순간을 즐기고 있었다. 그는 객석에 있는 지훈을 향해 정확히 손가락을 겨누었다. 제어 여자가 강지훈 씨가 제 아이디어를 훔치고 자신이 만든 것이라며 저를 협박했습니다. 턱 하고 무언가 터지는 소리가 들린 것 같았다.
아니, 그것은 소리가 아니었다. 무대 위에서 쏘아진 스포트라이트가 정확히 지훈을 비추었다. 연 회장의 모든 조명이 꺼지고 오직 그녀만이 밝은 빛 속에 갇혔다. 순간 연 회장에 있던 수백 명의 모든 시선이 하나의 칼날이 되어 그녀에게 날아와 박혔다. 사람들의 입에서 경악과 분노의 탄식이 터져 나왔다. 세상의 표절자였어. 어떻게 저런 여자가 감히 이런 곳에. 낯짝도 두껍지. 웅성거림은 곧 거대한 파도가 되어 지훈을 덮쳤다. 그녀는 차가운 빛의 감옥에 갇힌 채 꼼짝도 할 수 없었다. 무대 위에서 자신을 가리키고 있는 고유진의 위선적인 얼굴, 그리고 그 옆에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는 천안식 회장. 모든 것이 거대한 연극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자신은 그 연극의 가장 비참한 희생양이었다. 지훈은 옆에 서 있는 민준을 보았다. 그의 장난기 넘치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차가운 얼음 같은 표정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무대 위의 고유진을 향해 있었다.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조용하지만 서늘하게. 이제 막 진짜 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멎었다. 강지훈의 귓게는 오직 자신의 심장이 미친 듯이 울리는 소리와 혈관을 타고 흐르는 피의 소리만이 윙윙거렸다. 눈부신 스포트라이트는 뜨거운 낙인처럼 그녀의 살갗을 태우는 듯 했다. 수백 개의 눈동자가 만들어낸 무형의 감옥. 그녀는 그 안에서 옴짝달싹 못하는 죄인이었다. 표절자. 어쩐지 근본 없어 보이더라니. 천지그룹 행사에 어떻게 기어들어온 거야. 가시 돋친 말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심장에 박혔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무대 위 고유진의 얼굴은 슬픔을 연기하는 배우처럼 일그러져 있었고 그 옆에 선 천안식 회장의 눈빛은 승리감에 번뜩였다. 거대한 음모의 한복판에 그녀는 너무나도 작고 무력한 재물이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바로 그때였다. 누군가 그녀의 팔꿈치를 부드럽게 감싸 쥐었다. 놀라서 고개를 돌리자 박민준이 그녀를 보며 희미하게 웃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장난기 어린 소년의 모습이 남아있지 않았다. 고요한 분노와 절대적인 확신이 담긴 낯선 남자의 얼굴이었다. 괜찮아. 이제부터 시작이야. 그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혼돈에 빠진 그녀의 정신을 붙잡아주는 닷처럼 단단했다. 그는 지훈의 팔을 가볍게 놓고는 무대를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다. 서두르지 않는 그러나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알 수 없는 위험이 서린 걸음이었다. 웅성거리던 사람들이 홍해처럼 갈라지며 그에게 길을 터주었다. 그는 계단을 올라 고유진과 천안식 회장이 있는 무대 위로 유유히 올라섰다. 천안식 회장이 당황한 얼굴로 그를 막으려 했지만 민준이 던진 차가운 시선 한 번에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민준은 스탠드에 놓인 보조 마이크를 자연스럽게 집어들었다. IA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그의 차분한 목소리가 연 회장 전체에 울려 퍼지자 소란스럽던 장내가 거짓말처럼 조용해졌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다. 그는 당황해서 안절부절 못하는 고유진을 힐끗 쳐다보며 입꼬리를 살짝 끌어올렸다. 우선 제 소개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저는 유럽 엘리시안 주얼리 그룹의 수석 파트너이자 헤드 디자이너 케빈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나직한 감탄사가 터져 나왔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객석에 홀로 서 있는 지훈에게 격려의 눈빛을 보냈다. 그리고 방금 전 고유진 디자이너께서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셨군요. 한 젊은 디자이너의 꿈과 열정에 대한 이야기. 아주 훌륭한 스토리텔링이었습니다. 그가 고유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자 유진의 얼굴에 잠시 안도하는 듯한 미소가 번졌다. 하지만 민준의 다음 말은 그 미소를 산산조각 냈다. 딱 한 가지만 빼고요. 그 디자인은 당신 것이 아니라는 것. 연 회장 안에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이 흘렀다.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고유진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케빈님, 농담이시라면 좀 과하신데요. 농담이라뇨.
저는 제 파트너의 명예가 걸린 일에 농담하지 않습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서리빨 같은 냉기가 서려 있었다. 그는 기술팀이 있는 쪽을 향해 가볍게 손짓했다.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지금부터 여러분께 직접 보여드리죠. 고유진의 서울 밤에 별 디자인이 떠있던 무대 뒤 스크린이 반으로 나뉘었다. 그리고 그 옆으로 새로운 이미지가 나타났다. 낡은 스케치북을 스캔한 듯. 단 이미지였다. 거친 연필 선수정의 흔적, 그리고 디자인 곳곳에 빼곡하게 적힌 메모들. 그것은 분명 서울밤의 별과 같은 디자인이었지만 훨씬 더 날것의 생명력과 창작자의 고뇌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이미지의 하단에는 선명한 서명이 적혀 있었다. 강지훈, 2년 전. 이게 대체... 누군가 중얼거렸다. 고유진의 눈이 공포로 흔들렸다. 이것이 서울밤의 별의 진짜 원본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증거를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민주는 마치 잘 짜인 각본을 읽는 것처럼 침착하고 논리적으로 증거를 제시하기 시작했다. 스크린에는 새로운 이미지들이 차례로 나타났다. 첫째, 이것은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2년 전 강지훈 씨가 저희 엘리시안 그룹의 신진 디자이너 발굴 프로그램에 제출했던 포트폴리오의 일부입니다. 스크린에 엘리시안 그룹의 공식 로고가 박힌 이메일 수신 확인 화면이 떴다. 발신인은 강지훈, 날짜는 2년 전 오늘과 비슷한 시기였다. 둘째, 강지훈 씨의 포트폴. 서울의 빛과 그림자에는 서울밤의 별 목걸이뿐만 아니라 같은 주제로 디자인된 귀걸이 팔찌, 브로치 디자인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완벽한 컬렉션이죠. 고유진 씨, 혹시 목걸이 말고 다른 디자인도 영감을 받으셨습니까? 민준의 날카로운 질문에 고유진은 입술만 달싹일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스크린에는 지훈의 다른 디자인들이 연달아 나타났다. 그 디자인들은 너무나도 유기적이고 독창적이어서 서울밤의 별이 단독 작품이 아니라 거대한 세계관의 일부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셋째, 이 디자인의 중앙에 박힌 사파이어는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서울의 밤을 지키는 남산타워의 푸른빛과 꿈을 찾아 서울로 온 청춘들의 차가운 눈물을 동시에 상징하죠. 이것이 강지훈 씨가 자신의 디자인에 담았던 철학입니다. 고유진 씨, 혹시 이런 깊은 뜻까지 알고 계셨습니까? 고유진은 이제 식은땀을 비오듯 흘리고 있었다. 그는 완전히 궁지에 몰렸다. 연 회장을 가득 채웠던 그에 대한 찬사는 이제 의심과 경멸의 수군거림으로 바뀌어 있었다. 민준의 목소리가 더욱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의 시선은 더 이상 디자인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인간에 대한 것이었다. 고유진 씨, 당신은 강지훈 씨와 한때 연인이었죠. 그녀가 어떤 꿈을 꾸고 그 꿈을 위해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의 말에 지훈은 숨을 멈췄다. 민준이 그들의 과거까지 알고 있을 줄은 몰랐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의 꿈과 영혼을 짓밟고 얻은 성공이 달콤합니까? 그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다. 인간의 양심을 겨누는 비수였다. 고유진은 그 비수를 정통으로 맞고 휘청거렸다. 그의 얼굴에서 마지막 남은 오만함마저 사라지고 비굴하고 추악한 본모습만이 남았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나지 끊었다. 민주는 더 이상 고유진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는 무대 위에서 가장 높은 사람 천안식 회장에게로 몸을 돌렸다. 천안식 회장님, 민준의 목소리가 연 회장 전체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저희 엘리시안 그룹은 재능을 존중하지만 도둑과는 파트너십을 맺지 않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충격과 분노로 일그러진 천 회장의 얼굴을 똑똑히 쳐다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일격을 날렸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 엘리시안 그룹과 천지 그룹 간의 모든 파트너십 계약 협상을 공식적으로 파기함을 선언합니다. 또한 저희는 원작자인 강지훈 씨에게 모든 법적 지원을 제공할 것이며 지적재산권을 도용한 고유진 씨와 이를 방조한 천지 그룹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립니다.
선언이 끝나는 순간 연 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져 나왔다. 천안식 회장은 이럴 수가 하는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뒷목을 잡았다. 천수빈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비명을 질렀고 고유진은 다리에 힘이 풀린 듯 무대 위에 주저앉고 말았다. 거대한 성처럼 보였던 천지그룹의 명예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민주는 그 모든 혼란을 뒤로하고 무대에서 내려왔다. 그는 곧장 여전히 자신의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지윤에게로 걸어왔다. 이제 그녀를 향한 스포트라이트는 없었다.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그녀에게 쏠려 있었다. 그 눈빛은 더 이상 경멸과 조롱이 아니었다. 경외, 연민, 그리고 존중이 담겨 있었다. 민주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지윤의 눈을 들여다보며 다시 예전의 장난기 어린 미소를 지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가자 지윤아, 진짜 파티는 지금부터야. 그는 망연자실한 사람들 사이로 길을 내며 그녀를 이끌었다. 그녀의 과거가 처참하게 부서진 잔해를 뒤로하고 예측할 수 없지만 분명 눈부시게 빛나고 있을 미래를 향해 신라 호텔의 화려한 로비는 아수라장이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광란적으로 터졌고 충격에 빠진 손님들의 웅성거림이 뒤섞여 혼돈을 자아냈다. 강지윤은 그 모든 소음과 불빛으로부터 격리된 다른 세상에 있는 듯했다. 박민준 아니 케빈의 단단한 팔이 그녀를 보호하며 인파를 헤쳐나갔다. 등 뒤로 천안식 회장의 고함 소리와 천수빈의 울음 섞인 비명이 희미하게 들려왔다. 육중한 호텔 정문이 닫히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음이 차단되었다. 그들 앞에는 칠흑 같은 마이바흐 한 대가 조용히 대기하고 있었다. 권태호가 이미 뒷좌석에 앉아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파티장에서 언제 빠져나왔는지 모르게 연기처럼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났다. 차가 미끄러지듯 출발했다. 서울의 밤거리가 화려한 빛의 궤적을 그리며 창밖으로 흘러갔다.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지우는 아직도 꿈을 꾸는 듯 멍한 상태였다. 케빈은 스마트폰을 꺼내 유창한 프랑스어로 누군가에게 냉정하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파티장에서의 유쾌함이나 분노가 아닌 숙련된 지휘관의 그것처럼 차갑고 단호했다. 권태호는 그저 반대편 좌석에 앉아 무표정한 얼굴로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가끔씩 거울에 비친 지윤의 얼굴에 짧게 머물렀다. 차는 강남의 한적한 골목에 있는 간판도 없는 건물 앞에 멈췄다. 문이 열리자 클래식한 재즈 선율이 부드럽게 흘러나왔다. 비밀스러운 스피크이지 바스피키이지바였다. 어두운 원목과 가죽 소파, 은은한 조명이 어우러진 내부는 상류층의 비밀 아지트 같은 분위기를 풍겼다. 그들은 가장 안쪽에 있는 프라이빗 룸으로 안내되었다. 반금이 완벽한 공간에 들어서자 비로소 세 사람만의 시간이 찾아왔다. 지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케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이제 설명해줘, 오빠. 대체 정체가 뭐야? 어떻게 된 거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원망과 혼란, 그리고 배신감마저 희미하게 묻어났다. 케빈은 넥타이를 살짝 풀며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얼굴에 처음으로 피곤한 기색이 스쳤다. 미안하다, 지윤아. 미리 말 못해서. 그는 맞은편 소파에 앉으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의 진짜 이름은 박민준이 맞았다. 하지만 그는 국내 굴지의 재벌가인 유성그룹의 막내 아들이기도 했다. 숨막히는 집안의 기대와 정해진 길을 거부하고 그는 오직 자신의 실력만으로 평가받고 싶었다. 그래서 가족과의 연을 잠시 끊고 케빈이라는 이름으로 파리로 떠났다. 그곳에서 그는 밑바닥부터 시작해 편견과 차별을 이겨내고 마침내 유럽 패션계의 정점에 섰다. 너한테까지 숨긴 건 그냥 박민준으로 남고 싶어서였어. 돈이나 배경 같은 거 다 빼고 그냥 너의 친구, 너의 오빠로. 우리가 나눴던 우정은 진짜였으니까. 그의 설명에 지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서운했던 마음이 눈 녹듯 사라지고
그 자리에 미안함과 고마움이 차올랐다. 그는 자신과의 순수한 우정을 지키기 위해 거대한 비밀을 혼자 짊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고유진, 그 자식이 내 디자인을 훔쳐서 승승장구하는 걸 파리에서 전해 들었어. 처음엔 그냥 실력으로 짓밟아 주려고 했는데 천지그룹까지 등에 업고 더러운 짓을 하는 걸 보고는 안 되겠다 싶더라. 그래서 이번 엘리시안 파트너십을 기회로 삼은 거야. 네가 도둑맞은 모든 걸 되찾아주고 그놈들한테는 지옥을 보여주려고. 모든 것을 알게 되자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북받쳐 올랐다. 지윤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후두둑 떨어졌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안도와 고마움과 그리고 마침내 되찾은 자존감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다. 케빈은 말없이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의 품은 예전처럼 따뜻하고 든든했다. 한참 후 지윤이 겨우 울음을 그치고 감정을 추슬렀을 때였다. 지금까지 한마디도 없이 그들을 지켜보던 권태호가 입을 열었다. 천지그룹은 이걸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그의 낮은 목소리는 조용한 공간을 묵직하게 울렸다. 지윤과 케빈의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다. 권태호는 품 안에서 명함 지갑을 꺼내 테이블 위로 명함 한 장을 조용히 밀었다. 그 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펜린 그룹, 전략기획실장, 권태호. 지윤의 눈이 커졌다. 펜린 그룹, 천지그룹,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기업과 함께 대한민국 패션계를 삼분하는 황금 트라이앵글의 한 축. 천지그룹과는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숙명의 라이벌. 전략기획실장이라니요. 당신은 운동선수 아니었나요? 지윤이 더듬거리며 물었다. 운동선수도 맞고 펜린그룹의 후계자도 맞습니다. 권태호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감정을 읽을 수 없었지만 그 안에는 거대한 기업을 짊어진 자의 무게감이 서려 있었다. 펜린과 천지는 오랫동안 전쟁을 해왔습니다. 최근 몇 년간은 천지의 더러운 수법에 펜린이 조금씩 밀리고 있었죠. 아버님, 즉 회장님께서는 이 판을 뒤집을 결정적인 한 방을 찾고 계셨고 그 임무가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천지그룹을 주시해왔습니다. 고유진과 당신의 일도 포함해서요. 그의 시선이 지윤에게 향했다. 나는 싸우는 사람입니다. 링 위에서든 밖에서든. 어젯밤 골목길에서 당신 눈을 봤습니다. 겁에 질려 있었지만 포기하지는 않았더군요. 오늘 밤 파티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 속에서 짓밟혔지만 부러지지는 않았죠.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위스키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당신의 그 재능과 그 투지, 우리 펜린 그룹에 필요합니다. 아니, 저에게 필요합니다. 천지그룹이라는 썩은 뿌리를 뽑아낼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되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의 제안은 단순한 스카우트 제의가 아니었다. 그것은 동맹에 대한 제안이자 함께 전쟁을 하자는 선언이었다. 모든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았다. 우연처럼 보였던 모든 만남과 사건들이 거대한 운명의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했다. 케빈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눈에는 친구를 향한 보호 본능과 엘리시안의 명예를 더럽힌 자들에 대한 차가운 분노가 이글거렸다. 내 친구를 건드린 놈들이고 유럽 최고의 그룹인 엘리시안의 얼굴에 먹칠을 했어. 이대로는 못 넘어가. 천지그룹이 한국 시장에서 완전히 발도 못 붙이게 만들 거야. 권태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목표는 훨씬 더 거대하고 분명했다. 천지는 펜린의 가장 큰 위협이야. 이번 기회에 싹을 잘라내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뿌리를 뽑아버려야 해. 다시는 일어설 수 없도록. 마지막으로 모든 시선이 지윤에게 향했다. 그녀는 더 이상 어둠 속에서 울고 있던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양손을 내려다보았다. 굳은 살이 박이고 상처투성이긴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석을 만들어내는 손.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젖은 눈동자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고 맑게 빛나고 있었다. 그들은 내 꿈을 훔쳤어요.
내 인생을 망가뜨리려고 했고요. 이제 되돌려줄 시간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권태호와 케빈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들은 말없이 자신들의 위스키 잔을 들었다. 지훈도 앞에 놓인 물 잔을 들었다. 쨍 하는 맑은 소리가 조용한 방 안에 울려 퍼졌다. 그것은 축하의 건배가 아니었다. 복수를 위한 서약이자 거대한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맹세였다. 어둠 속에서 만난 세 사람. 각기 다른 상처와 목표를 가졌지만 천지그룹이라는 공동의 적 앞에서 그들은 가장 강력한 연합군이 되었다. 서울의 밤은 깊어지고 있었고 폭풍의 눈속은 역설적으로 가장 고요했다. 이제 막 진짜 싸움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파티. 다음 날 천지그룹 본사의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차가웠다. 직원들은 서로의 눈치를 보며 복도에서도 소리 죽여 걸었고 모든 사무실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밤새 주가는 폭락했고 인터넷 뉴스 포털과 증권가 찌라시는 온통 천지그룹의 굴욕적인 파트너십 파기 소식으로 도배되어 있었다. 엘리시안 그룹의 천재 디자이너 케빈에게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유망주라던 고유진은 한순간에 희대의 사기꾼으로 전락했다. 최상층에 위치한 회장실은 그 폭풍의 눈이었다. 이 무능한 것들, 광하는 굉음과 함께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고려청자 화병이 대리석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다. 천안식 회장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그는 성난 황소처럼 씩씩거리며 고개를 숙인 채 서 있는 딸 천수빈과 고유진을 번갈아 노려보았다. 내 놈 때문이야. 어디서 굴러먹던 지도 모를 사기꾼 놈을 데려와서 이 사단을 만들어. 천 회장의 불호령이 고유진에게 향했다. 고유진은 사색이 된 채 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어제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목숨을 구걸하는 패배자의 모습이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저도 그럴 줄은 몰랐습니다. 박민준, 그 자식이 케빈일 줄은. 닥쳐, 변명 따위 듣고 싶지 않아. 내 놈 하나 때문에 지금 회사가 입은 손실이 얼마인 줄 알아. 엘리시안과의 계약은 물론이고 회사 이미지까지 바닥으로 추락했어. 천 회장은 이제 딸에게로 화살을 돌렸다. 너도 마찬가지야. 남자 보는 눈이 그렇게 없어서 저런 폐물을 좋다고 끼고 다녀. 네가 저놈만 감싸고 돌지 않았어도 이 지경까지는 안 왔을 게다. 아빠 죄 잘못만이 아니잖아요. 강지훈, 그 기집애랑 케빈이라는 놈이 작정하고 우릴 물먹인 거잖아요. 천수빈이 억울하다는 듯이 소리쳤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과 분노로 얼룩져 있었다. 평생 공주처럼 살아온 그녀에게 어젯밤의 굴욕은 생애 처음 겪는 치욕이었다. 시끄럽다. 지금이라도 당장 저놈을 내쫓고 강지훈인지 뭔지 하는 계집애를 업계에서 완전히 매장시켜버려. 분노가 극에 달한 천 회장이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고유진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엉망이 든 체면에도 불구하고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회장님,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습니다. 제가 반드시 이 모든 것을 만회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여기서 쫓겨나면 그는 갈 곳이 없었다. 사기꾼이라는 낙인이 찍힌 채 이 업계에서는 영원히 끝장이었다. 천 회장은 탐욕스러운 만큼이나 실리적인 인간이었다. 그는 잠시 거친 숨을 몰아쉬며 생각을 정리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지금은 분노에 휩싸여 있을 때가 아니라 이 위기를 타개할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는 부서진 화병 조각들을 구두발로 짓밟으며 자신의 거대한 책상으로 돌아가 앉았다. 그리고 컴퓨터 화면에 떠있는 하나의 로고를 가리켰다. 별 모양을 형상화한 날카롭고 세련된 로고였다. 스타러브, 스타레오브. 최근 미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신흥 투자 및 디자인 그룹이다. 월스트리트의 자본과 실리콘밸리의 기술, 그리고 할리우드의 마케팅 능력을 결합한 괴물 같은 놈들이지. 지금 아시아 시장 진출을 위해
한국에서 파트너를 찾고 있다는 정보가 있다. 천 회장의 눈이 다시 탐욕으로 번뜩였다. 위기 속에서 그는 새로운 기회를 포착한 것이다. 엘리시안이 가면 더 큰 놈을 데려오면 돼. 우리가 스타러브를 잡는다면 이번 손실은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 오히려 펠린과 엘리시안 그놈들 모두를 한 방에 눌러버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야. 그의 목소리에는 어느새 자신감이 되살아나 있었다. 고유진과 천수빈의 얼굴에도 희미한 희망의 빛이 떠올랐다. 천 회장은 짐승 같은 눈으로 고유진을 쳐다보았다. 내게 주는 마지막 기회다. 무슨 수를 써서든 스타러브와 줄을 대. 그들의 환심을 사고 우리 천지그룹과의 파트너십 계약을 성사시켜. 성공한다면 지난 과오는 묻어주마. 하지만 실패한다면 내 놈은 내 손에 죽을 줄 알아라. 네, 알겠습니다, 회장님. 목숨을 걸고 해내겠습니다. 고유진은 마치 구원이라도 받은 듯 황급히 머리를 조아렸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과 함께 재기에 대한 절박한 야망이 불타오르고 있었다. 아버지가 거대한 그림을 그리는 동안 천수빈의 마음은 오직 한 곳을 향해 있었다. 강지훈, 감히 자신의 것을 빼앗고 자신에게 굴욕을 안겨준 여자. 그녀는 아버지의 사업 전략과는 별개로 자신만의 복수를 계획했다. 회장실에서 나온 그녀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비밀리에 전화를 걸었다. 상대는 펠린그룹의 인사팀장인 최민석이었다. 그는 업계에서도 탐욕스럽고 약삭빠르기로 소문난 인물이었다. 그날 저녁 청담동의 한 고급 일식집 별실에서 천수빈과 최민석 팀장이 마주 앉았다. 차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가씨. 최민석은 비굴할 정도로 허리를 숙이며 아첨을 떨었다. 천수빈은 경멸스러운 눈으로 그를 쳐다보며 테이블 위로 두툼한 서류 가방을 밀었다. 쓸데없는 소리는 집어치우고 본론부터 얘기하죠. 열어보세요. 최민석이 조심스럽게 가방을 열자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가방 안에는 5만 원 돈다발이 가득 채워져 있었다. 이게 다 무엇입니까? 계약금이에요. 그리고 일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펠린이 무너진 뒤에 우리 천지그룹의 상무 자리를 약속하죠. 천수빈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걸렸다. 최민석은 마른 침을 삼켰다. 그의 머릿속에서 빠르게 주파날이 튕겨졌다. 제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강지훈, 그 여자가 곧 펠린의 디자인 파트너십 제안서를 내려올 거예요. 천수빈이 증오가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무세운 수를 써서든 그 여자를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짓밟아요. 형편없는 삼류 디자이너 인성까지 글러먹은 여자로 만들어서 다시는 이 업계에 발 못 붙이게 만들어버리세요. 할 수 있겠어요. 최민석은 잠시 망설였다. 권태호라는 이름이 머릿속을 스쳤다. 하지만 서류 가방 안의 돈과 상무라는 직함은 그의 마지막 남은 양심마저 마비시켰다. 물론입니다, 아가씨. 맡겨만 주십시오. 쥐도 새도 모르게 완벽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최민석이 탐욕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천수빈은 만족스럽다는 듯이 찻잔을 들었다. 그녀는 이미 강지훈이 최민석 앞에서 굴욕을 당하고 눈물을 흘리며 쫓겨나는 모습을 상상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그들이 앉은 별실, 바로 옆 대나무 발로 가려진 자리에서 한 남자가 혼자 식사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남자의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식탁 위에는 만년필처럼 생긴 작은 물건이 놓여 있었다. 그 물건의 끝에 달린 아주 작은 렌즈는 정확히 천수빈과 최민석이 있는 쪽을 향하고 있었다. 만년필의 녹음 버튼은 이미 오래전에 눌려 있었다. 그 남자는 권태호가 심어놓은 정보원이었다. 권태호는 천지그룹이 이대로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그리고 그들의 첫 번째 타겟이 강지훈이 될 것임을 이미 예측하고 있었다. 그는 적보다 항상 한 걸음 먼저 움직이고 있었다. 같은 시각 고유진은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미친 듯이 전화를 돌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아는 모든 인맥을 동원해 스타러브에 대한 정보를 캐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초조함과 도끼가 서려 있었다. 이것은 그에게 주어진 마지막 동아줄이었다. 이 줄을 잡지 못하면
그는 영원히 나락으로 떨어질 터였다. 천지그룹 회장실. 천안식 회장은 거대한 통유리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정복해야 할 영토처럼 보였다. 엘리시안을 잃었지만 스타러브라는 더 큰 사냥감이 나타났다. 그는 자신이 이 게임의 승자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천수빈은 자신의 차 안에서 강지훈의 사진을 보며 경멸의 미소를 짓고 있었고, 최민석은 아무도 없는 자신의 집에서 돈다발을 세며 행복에 겨워하고 있었다. 악인들은 자신들이 파놓은 함정을 보며 만족스러워했다. 하지만 그들 모두 자신들이 이미 보이지 않는 거미줄에 걸려들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더 거대한 폭풍이 바로 그들의 머리 위에서 조용히 몸집을 불리고 있었다. 며칠 후 강지훈은 펠린그룹 본사 로비에 서 있었다. 하늘을 찌를 듯 솟은 마천루 차가운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건물은 그 자체로 거대한 권력의 상징처럼 보였다. 그녀는 며칠 밤낮으로 준비한 디자인 파트너십 제안서를 가슴에 품고 있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지만 그것은 더 이상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자신의 실력을 증명하고 새로운 전쟁터에 발을 내딛는 전사의 긴장감이었다. 강지훈님, 이쪽으로 오시죠. 회의실은 35층에 있습니다. 안내 직원의 말에 따라 그녀는 임원 전용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숫자가 빠르게 올라가는 동안 그녀는 창밖에 작아지는 서울의 풍경을 내려다보았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저 도시의 어딘가에서 무력하게 짓밟히고 있었던 자신이 이제는 거대 기업의 심장부로 향하고 있었다. 케빈과 권태어. 두 남자의 존재는 그녀에게 날개가 되어주었다. 35층에 위치한 회의실은 거대하고 삭막했다. 한쪽 벽면 전체가 통유리로 되어 있어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길고 검은 테이블 끝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기름진 포마드 머리에 값비싼 명품 시계를 찬 남자. 명패에는 인사팀장 최민석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가 바로 천수빈과 밀담을 나눈 남자였다. 어서 오시죠, 강지훈 씨. 앉으세요. 최민석 팀장은 능글맞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맞았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교활함과 경멸이 숨겨져 있었다.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훈이 정중하게 인사를 건네며 자리에 앉았다. 하지만 최민석은 그녀가 내민 제안서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는 팔짱을 낀 채 마치 취조라도 하듯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강지훈 씨, 최근 업계에서 아주 유명 인사가 되셨더군요. 천재 디자이너 케빈의 뮤즈 표절 스캔들의 비운의 여주인공. 아주 드라마틱해요. 그의 말투에는 노골적인 비아냥이 섞여 있었다. 지훈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었다. 저는 디자이너로서 제 실력을 증명하고 펠린그룹과 함께 성장할 기회를 얻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실력이라. 글쎄요, 강지훈 씨의 실력이라는 게 정말 본인의 것인지 아니면 케빈이라는 든든한 배경 덕분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최민석은 본격적으로 그녀를 모욕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천수빈이 원했던 그림이었다. 우리 펠린그룹은 단순히 디자인만 보는 게 아닙니다. 디자이너의 인성과 평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런데 강지훈 씨는 잡음이 너무 많아요. 고유진 씨와의 스캔들도 그렇고 남자 관계가 복잡하다는 소문도 있던데. 이런 오점이 있는 분과 우리 펠린그룹이 함께 일하는 건 좀 곤란하지 않을까요? 그의 말은 칼날이 되어 지훈의 가슴을 찔렀다. 그녀의 사생활까지 들먹이며 인격을 모독하는 그의 저열함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여기서 흥분하면 그의 계략에 말려드는 것이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평범한 사원 복장을 한 권태호가 들어왔다. 그의 머리는 단정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이 없었다. 그는 최민석에게 가볍게 목례를 하고는 자연스럽게 지훈의 옆자리에 앉았다. 최민석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다. 자네는 누군가 여긴 자네 같은 말단 직원이 들어올 자리가 아니네만.
오늘부터 전략기획실에 배속된 인턴 권태수입니다. 실장님께서 현장 경험을 쌓으라고 하셔서 강지훈 디자이너님 미팅의 보조로 참석하게 됐습니다. 권태환이 권태수는 막힘없이 대답했다. 그의 영의는 완벽했다. 최민석은 전략기획실장이라는 말에 잠시 주춤했지만 고작 인턴이라는 말에 다시 오만한 표정을 되찾았다. 쭈쭈쭈쭈스. 요즘 신입들은 위아래도 없군. 거기 얌전히 앉아서 입 닥치고 있기나 해. 최민석은 혀를 차며 다시 지훈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자, 어디까지 얘기했댔더더라. 아, 강지훈 씨의 5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죠. 우리 회사는 잠깐만요, 팀장님. 최민석의 말을 자른 것은 인턴 권태수였다. 최민석의 미간이 좁혀졌다. 뭐냐 너,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럽니다. 팀장님께서는 방금 평판과 5점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정확히 어떤 기준에 근거한 것인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권태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송꽃 같은 날카로움이 있었다. 뭐 기준이라니 당연히 업계에 떠도는 소문과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거지. 최민석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렇습니까? 그럼 제가 알기로 최민석 팀장님께서는 최근 강남의 고급 룸살롱에서 법인카드를 과도하게 사용하시고 여직원들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는 소문이 있던데 그것도 팀장님의 5점이 될 수 있겠군요. 이런 분이 회사의 인사권을 쥐고 있다는 건 펠린그룹의 신뢰도에 큰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권태호가 무표정한 얼굴로 폭탄을 던졌다. 최민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네오,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네가 뭘 안다고 짓거려. 저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저 소문에 대해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팀장님의 논리대로라면 근거 없는 소문만으로도 한 사람의 평판을 재단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권태호의 논리적인 방역에 최민석은 할 말을 잃었다. 그의 이마에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그는 이제 이 평범해 보이는 인턴이 절대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우는 놀라움과 통쾌함이 뒤섞인 눈으로 권태호를 바라보았다. 최민석은 화제를 돌리려 애썼다. 실력 그래. 실력으로 얘기하지. 강지훈 씨, 당신 디자인은 케빈의 도움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케빈이라는 배경이 사라지면 당신은 그냥 빈 껍데기일 뿐이라고. 그가 거의 발악하듯 소리쳤다. 그렇습니까? 권태호는 여전히 차분했다. 그는 자신의 서류 가방에서 태블릿 PC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화면에는 여러 개의 디자인 이미지와 함께 복잡한 그래프와 숫자들이 떠 있었다. 이것은 강지훈 디자이너님이 케빈과 만나기 전 지난 3년간 공모전에 출품했던 모든 작품의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동시대 다른 신인 디자이너들의 수상 실적과 업계 평가 지수입니다. 보시다시피 강지훈 디자이너님의 독창성 지수와 시장 잠재력 평가 점수는 동년배 디자이너들 중 압도적인 1위입니다. 이것이 빈 껍데기의 데이터라고 생각하십니까, 팀장님? 최민석은 화면에 떠 있는 자신이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전문적인 분석 자료를 보며 입을 떡 벌렸다. 고작 인턴이라고 생각했던 남자가 자신보다 회사의 데이터를 더 꿰뚫고 있었다. 네오, 너 대체 정체가 뭐야? 최민석이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소리쳤다. 바로 그 순간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다. 백발이 성성한 노신사가 들어섰다. 그는 펠린그룹 회장의 비서실장이었다. 펠린그룹에서 회장 다음가는 권력을 가진 인물이었다. 비서실장은 최민석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고 곧장 권태호에게 다가가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도련님, 회장님께서 찾으십니다. 너련님. 그 한마디에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최민석의 얼굴은 하얗다 못해 파랗게 질렸다. 그의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기 시작했다. 권태수가 아니라 권태호. 펠린그룹의 유일한 후계자. 그가 바로 자신의 앞에 서 있었다. 권태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자신의 재킷 안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로 던졌다. 이게 뭔...
최민석이 미처 말을 끝내기도 전에 녹음기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강지훈, 그 여자를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짓밟아요. 다시는 이 업계에 발 못 붙이게 만들어 버리세요. 천수빈의 목소리였다. 그리고 이어지는 최민석 자신의 비굴한 목소리. 물론입니다, 아가씨. 맡겨만 주십시오. 쥐도 새도 모르게 완벽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 권태호는 경멸스러운 눈으로 최민석을 내려다보았다. 당신은 펠린그룹의 직원이 아니라 천지그룹의 개혁군. 잘못했습니다. 도련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최민석은 바닥에 납작 엎드려 빌기 시작했다. 하지만 권태호의 눈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다. 보안팀 불러 저자를 당장 회사 기밀 유출 및 배임 혐의로 경찰에 넘겨. 비서실장의 냉정한 말과 함께 건장한 보안 요원들이 들어와 최민석의 양팔을 붙잡아 끌고 나갔다. 그의 비참한 비명소리가 복도 저편으로 사라졌다. 회의실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권태호는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평소의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와 있었다. 그는 지훈을 바라보았다. 미안합니다. 불쾌한 경험을 하게 해서. 지훈은 말없이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지금 자신이 겪은 일이 현실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다. 비서실장이 지훈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강지훈 디자이너님, 이것은 회장님의 지시입니다. 오늘부로 강지훈님을 우리 펠린그룹의 수석 디자인 전략 파트너로 정식 임명합니다. 업계 최고 대우를 약속드립니다. 지윤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계약서를 받아들었다. 불과 몇 분 전만 해도 이곳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이제는 한 기업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가 되었다. 권태호가 그녀에게 다가와 나지막이 말했다.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이제부터 진짜 전쟁을 시작해야죠.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차갑고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다. 지윤은 계약서를 굳게 움켜쥐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도 복수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다. 펠린그룹과의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한 후 강지윤의 일상은 기적처럼 변했다. 그녀는 더 이상 어두컴컴한 반지하 작업실에서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잇지 않아도 되었다. 펠린그룹은 그녀에게 강남의 최고급 오피스텔과 최첨단 장비가 갖춰진 개인 스튜디오를 제공했다. 그녀의 이름 앞에는 수석 디자인 전략 파트너라는 빛나는 직함이 붙었다. 하지만 지윤에게 가장 큰 변화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주말마다 시간을 내어 서울 외곽의 한적한 요양병원을 찾았다. 그곳에는 그녀의 유일한 혈육인 할머니가 계셨다. 우리 강아지 얼굴이 편내 폈어. 할머니는 주름진 손으로 지윤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환하게 웃었다. 지윤은 능숙하게 사과를 깎으며 할머니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파란만장했던 서울에서의 전쟁 같은 삶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그저 좋은 회사에 취직했고 좋은 사람들을 만났다고만 말했다. 할머니의 평온을 깨고 싶지 않았다. 일도 좋지만 밥 잘 챙겨 먹고 사람 조심하고. 서울은 무서운 곳이다. 알았어, 할머니. 걱정 마. 나 이제 다 컸어. 따스한 햇살이 비치는 병실에서 할머니와 보내는 시간은 지윤에게 가장 큰 위안이었다. 할머니와의 만남을 마치고 병원 로비를 나서던 중이었다. 한쪽 구석에서 작은 여자아이가 훌쩍이며 울고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대여섯 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는 하얀 원피스에 곰돌이 인형을 꼭 껴안은 채 금방이라도 세상이 무너질 것처럼 서럽게 울고 있었다. 주변 사람들은 바쁘게 지나칠 뿐 아무도 아이에게 신경 쓰지 않았다. 지윤은 차마 발걸음을 뗄 수 없었다. 그녀는 아이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무릎을 굽혔다. 야애야, 왜 울고 있니? 엄마 아빠는 어디 계셔? 아이는 겁먹은 눈으로 지윤을 올려다보며 더 크게 울음을 터뜨렸다. 아빠가 없어졌어요. 수술, 무서운 수술. 아이는 횡설수설하며 말했다. 지윤은 아이가 병원에 입원한 환아이고 아빠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아이를 달래기 시작했다. 괜찮아, 괜찮아. 아빠 금방 찾을 수 있을 거야. 언니랑 같이 아빠 찾아볼까? 지규는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이야기하며 가방에서 작은 초콜릿을 꺼내 건넸다. 그녀의 따뜻한 미소와 다정한 목소리에 아이는 조금씩 울음을 그치고 경계를 풀기 시작했다. 이름이 뭐야? 한세나. 세나구나. 이름이 참 예쁘다. 언니는 지윤 언니야. 자, 우리 같이 안내 데스크에 가서 아빠 찾아달라고 방송해달라고 하자. 지윤이 세나의 작은 손을 잡고 일어서려던 순간 누군가 다급한 목소리로 아이의 이름을 불렀다. 세나야, 한세나. 수술복 차림의 한 남자가 땀을 뻘뻘 흘리며 로비 안으로 뛰어 들어오고 있었다. 훤칠한 키에 지적이고 선한 인상이었지만 그의 얼굴은 딸을 잃어버린 아빠의 공포와 절박함으로 가득했다. 아빠. 세나가 남자를 발견하고는 와락 달려가 그의 다리에 매달렸다. 남자는 딸을 끌어안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세나야, 아빠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수술 끝나고 나오니까 네가 없어서 정말 아빠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 그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얼굴로 딸을 끌어안았다. 그리고는 고개를 들어 딸의 손을 잡고 있는 지훈을 보았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급한 수술 중이라 간호사에게 잠시 맡겼는데 아이가 그 사이를 못 참고 저를 찾아 나섰나 봅니다. 그는 진심으로 고마워하며 몇 번이고 허리를 숙였다. 아닙니다. 아이가 무사해서 다행이네요. 지훈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그때 남자의 가운에 달린 명찰이 눈에 들어왔다. 흉부외과 전문의 한희준. 저는 이 병원 의사 한희준입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제가 꼭 식사라도 대접하며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은데 연락처라도 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의 눈빛은 진솔하고 따뜻했다. 지훈은 잠시 망설였지만 그의 간곡한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번호를 알려주었다. 한희준은 세나의 손을 꼭 잡고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전한 뒤 사라졌다. 지훈은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평범하고 따뜻한 인간적인 만남이었다. 그녀는 그가 유진그룹의 후계자이자 이 병원을 소유한 재벌가의 장남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알지 못했다. 같은 시각 한강이 내려다보이는 파이낸스 센터 최상층. 미니멀하지만 최고급 가구들로 채워진 사무실에서 한 남자가 거대한 스크린을 보고 있었다. 화면에는 천안식 권태호 케빈 그리고 강지훈의 프로필이 차례로 떠 있었다. 남자는 화면을 터치하여 강지훈의 대학 시절 사진을 확대했다. 풋풋하고 웃음기 많은 얼굴.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의 이름은 이도현. 미국명 다니엘 리. 스타러브의 회장이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래전 부산의 작은 동네 풍경이 스쳐 지나갔다. 낡은 빌라의 옆집에 살았던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던 소녀 강지훈. 수줍음 많던 소년 이도현에게 처음으로 말을 걸어주고 자신의 꿈에 대해 반짝이는 눈으로 이야기해주던 소녀. 갑작스러운 이민으로 작별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헤어졌지만 그녀는 그의 마음속에 첫사랑의 아련한 기억으로 남아있었다. 스타러브의 한국 진출을 계획하면서 그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녀의 이름을 검색해보았다. 그리고 고유진에게 재능을 착취당하고 고통받는 그녀의 소식을 알게 되었다. 그 순간 그는 결심했다. 스타러브의 한국 진출은 단순한 사업 확장이 아니라 그녀를 되찾고 지키기 위한 전쟁이 될 것이라고. 천지그룹과의 파트너십 협상은 처음부터 계략이었다. 그는 천지그룹의 내부 비리 증거를 수집하고 그들을 가장 높은 곳으로 끌어올린 뒤에 가장 처참하게 추락시킬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그 무대의 주인공은 강지훈이 될 터였다. 지훈아, 오랜만이야. 이번엔 내가 널 지켜줄게. 그가 사진 속 지훈을 보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한편 나락으로 떨어진 천수빈과 고유진은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들은 스타러브와의 계약 체결 시기, 자신들이 제기할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영광의 자리에 강지훈이 펠린 그룹의 파트너로서
당당하게 참석한다는 사실을 견딜 수 없었다. 두 사람은 어두운 술집의 밀실에서 일장에서 지윤을 습격했던 불량배들을 다시 만났다. 돈은 얼마든지 주겠어. 이번에는 실수가 없어야 해. 천수빈의 눈이 뱀처럼 번뜩였다. 그녀는 테이블 위로 거액이 든 돈 가방을 밀었다. 세타러브와의 계약 체결식 날 강지윤이 사라져야 해.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야. 다시는 세상에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망가뜨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연민도 남아있지 않았다. 고유진은 옆에서 불안한 듯 담배만 태우고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희미한 죄책감이 고개를 들었지만 천수빈의 차가운 시선과 재기에 대한 욕망이 그 죄책감을 짓눌렀다. 그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걱정 마십시오, 아가씨. 이번에는 아주 조용하고 확실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그 계집애가 평생 악몽에 시달리게 만들어드리죠. 불량배의 두목이 탐욕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돈 가방을 끌어당겼다. 그들의 추악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동안 그들은 자신들의 대화가 옆방에서 조용히 녹음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이도현의 보안팀은 이미 그들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었다. 그날 밤 4명의 남자는 각기 다른 장소에서 강지윤을 생각하고 있었다. 한희주는 자신의 병원 연구실에서 세나의 사진을 보다 낮에 만난 지윤의 따뜻한 미소를 떠올리며 휴대폰에 저장된 그녀의 번호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케빈은 파리의 작업실에서 지윤과 영상통화를 하며 그녀의 새로운 스튜디오 디자인에 대해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고 있었다. 권태호는 자신의 개인 도장에서 홀로 격렬하게 샌드백을 치고 있었다. 그의 입에는 땀이 비오듯 흘렀지만 눈빛은 다가올 결전을 준비하는 전사처럼 냉정했다. 그리고 이도현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강지윤 납치 계획이라는 내용이 담긴 정보원의 문자 메시지를 막 확인한 참이었다. 그녀의 사진을 보던 그의 부드러운 얼굴이 순식간에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그는 비상 연락망을 눌러 전화를 걸었다. 플랜 B를 시작한다. 운명의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운명의 날 하늘은 폭풍 전야처럼 낮고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스타러브와 천지그룹의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식. 대한민국 재계의 모든 이목이 집중된 이 행사는 천지그룹에게는 재기의 발판이자 강지윤과 그녀의 동맹들에게는 최후의 결전장이었다. 강지윤은 자신의 스튜디오에서 마지막으로 옷매무새를 가다듬었다. 그녀가 선택한 것은 화려한 드레스가 아닌 날카롭게 재단된 순백의 파워 수트였다. 그것은 더 이상 보호받는 공주가 아닌 스스로 전장에 나서는 여왕의 갑옷이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결연했다. 준비됐어. 권태호가 스튜디오 문에 기댄 채 나지막이 물었다. 그 역시 흠잡을 데 없는 검은 수트 차림으로 잘 훈련된 맹수 같은 긴장감을 풍기고 있었다. 가자. 두 사람은 함께 건물 밖으로 나섰다. 펠린그룹에서 보낸 방탄 기능이 있는 의전 차량이 대기하고 있었다. 하지만 권태호는 그 차를 지나쳐 자신의 개인 스포츠카로 향했다. 이걸 타고 가지. 그게 더 안전할 거야. 그의 목소리에 평소와 다른 미묘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지윤은 의아했지만 군말 없이 그의 채 올랐다. 차가 부드럽게 도로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행사장인 컨벤션 센터로 향하는 길. 서울의 거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분주했지만 차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때였다. 뒤따라오던 검은색 밴 몇 대가 갑자기 속도를 높이며 그들의 차를 에워싸기 시작했다. 꽉 잡아. 권태호가 짧게 외치며 핸들을 격렬하게 꺾었다. 끼익 하는 날카로운 마찰음과 함께 차가 아슬아슬하게 밴을 피했다. 하지만 밴들은 끈질기게 따라붙으며 마치 사냥감을 몰듯이 그들의 차를 한적한 터널 안으로 몰아넣었다. 터널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앞쪽에서도 검은 밴 한 대가 나타나 길을 막아섰다. 완벽한 함정이었다. 권태호가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차는 타이어 타는 냄새를 풍기며 겨우 멈춰섰다. 젠장. 권태호가 낮게 욕설을 뱉었다. 그의 눈빛이 순식간에 싸늘하게 변했다.
밴들에서 쇠파이프와 야구 방망이를 든 남자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다. 그들은 일장에서 지훈을 습격했던 자들이었다. 권태호, 내 놈은 우리 상대가 아냐. 순순히 그 여자만 내놓으면 목숨은 살려주지. 두목으로 보이는 남자가 비열하게 웃으며 말했다. 꿈 깨는 소리. 권태호가 차문을 열고 내렸다. 그는 재킷을 벗어 던졌다. 잘 다져진 근육이 셔츠 위로 선명하게 드러났다. 그는 싸움에 익숙한 사람 특유의 낮은 자세를 취했다. 지훈 씨 무슨 일이 있어도 차에서 나오지 마. 문 잠그고 바로 경찰에 신고해. 그는 지훈에게 말하는 동안에도 시선은 단 한순간도 적들에게서 떼지 않았다. 수적으로는 완벽한 열세. 하지만 그의 눈에는 두려움 따윈 없었다. 오직 차가운 투지만이 불타고 있었다. 크하하, 저놈 혼자서 뭘 어쩌겠다고 남자들은 조롱하며 그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그들은 곧 자신들의 실수를 깨달았다. 권태호는 단순한 싸움꾼이 아니었다. 그는 링 위의 챔피언이었고 거리의 포식자였다. 그는 파도처럼 밀려드는 공격을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피하며 치명적인 방역을 날렸다. 그의 주먹과 발길질이 허공을 가를 때마다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비명이 터져 나왔다. 하지만 숫자는 무시할 수 없었다. 한 명이 쓰러지면 두 명이 달려들었다. 권태호의 이마에 땀이 맺히고 숨이 거칠어지기 시작했다. 한 남자가 그의 등 뒤에서 휘두른 쇠 파이프. 권태호가 몸을 비틀어 피했지만 파이프는 그의 어깨를 스치고 지나갔다. 찢어지는 고통이 느껴졌지만 그는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았다. 차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지훈의 손이 가늘게 떨렸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112를 눌렀다. 그때 조수석 창문이 와장창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한 남자가 야구 방망이로 창문을 깨고 안으로 손을 뻗어 문을 열었다. 이리 나와 계집애야. 남자가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챘다. 지훈이 비명을 질렀다. 지훈 씨, 권태호가 그녀를 향해 달려오려 했지만 다른 남자들이 필사적으로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지훈은 무력하게 차 밖으로 끌려 나왔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이었다. 터널 양쪽 입구에서 굉음과 함께 여러 대의 차량이 동시에 나타났다. 한쪽에서는 케빈이 운전하는 날렵한 페라리가, 다른 한쪽에서는 한희준이 모는 묵직한 세단이, 그리고 그 뒤로는 마치 특수부대의 차량처럼 보이는 검은색 SUV들이 줄지어 터널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괴한들은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에 당황하여 멈칫했다. SUV들에서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일사불란하게 내렸다. 그들은 일반 경호원과는 차원이 다른 훈련된 요원들이었다. 그들은 순식간에 괴한들을 제압하기 시작했다. 괜찮아. 케빈이 차에서 내려 지훈에게 달려왔다. 한희준은 곧장 부상당한 권태호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를 살폈다. 비변은 괜찮은 것 같군. 근육이 좀 찢어졌어. 병원부터 가야겠어. 난 괜찮아. 저놈들부터 처리해. 권태호는 고통을 참으며 말했다. 이미 처리 중이야. 내 사람들이. 터널 입구에 이도현이 서 있었다. 그는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지휘하는 사령관처럼 차분하고 냉정한 얼굴이었다. 그의 뒤로는 스타러브의 보안팀이 도망치려는 괴한들의 퇴로를 완벽하게 차단하고 있었다. 오셨습니까, 회장님? 보안팀장이 그에게 다가와 보고했다. 주동자는 천수빈과 고유진입니다. 이들의 사주를 받았다는 자백 영상으로 모두 확보했습니다. 이도현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지훈에게로 걸어왔다. 그의 눈에는 안도감과 함께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다. 많이 놀랐지, 지훈아. 도현아, 네가 어떻게... 나중에 다 설명해줄게. 일단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어. 무대의 주인공이 기다리고 있잖아. 그는 자신의 재킷을 벗어 떨고 있는 지훈의 어깨를 감싸주었다. 그리고 다른 차를 향해 손짓했다. 컨벤션 센터 행사장, 천안식 회장은 의기양양하게 단상 위에서 연설을 하고 있었다. 스타러브와의 계약서에 서명하기 직전 그는 자신의 성공을 만끽하고 있었다. 오늘 우리 천지 그룹은
스타러브와 함께 새로운 역사를 쓸 것입니다. 이것은 펠린이나 엘리시안 같은 구시대의 잔재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위대한 도약이 될 것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행사장 뒤편에 거대한 문이 활짝 열렸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곳으로 쏠렸다. 이도현이 어깨에 그의 재킷을 걸친 강지훈과 함께 천천히 안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그들의 뒤로는 케빈과 응급처치를 받은 권태호, 그리고 한희준이 나란히 따르고 있었다. 마치 개선하는 장군들처럼 그들의 모습은 압도적인 위압감을 풍겼다. 천안식 회장의 얼굴이 경악으로 굳었다. 고유진과 천수빈은 유령이라도 본 듯 사색이 되었다. 이도현은 곧장 단상 위로 올라가 천안식 회장에게서 마이크를 빼앗았다. 정정할 것이 있어서 왔습니다. 천안식 회장님. 스타러브가 새로운 역사를 쓰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파트너는 천지그룹이 아닙니다. 그는 객석을 향해 선언했다. 저희 스타러브는 오늘 이 자리에서 강지훈 디자이너가 설립할 개인 스튜디오 아틀리에 윤과 공식적인 장기전략 파트너십을 체결할 것을 발표합니다. 또한 그녀의 동맹인 펠린그룹, 엘리시안그룹, 그리고 유진그룹과도 포괄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폭탄 선언이었다. 행사장은 충격으로 술렁였다. 천안식 회장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다. 제예요. 거짓말마 우리와 계약하기로 하지 않았나. 그건 당신들을 이 자리로 끌어내기 위한 미끼였을 뿐입니다. 이도현의 차가운 말과 함께 무대 뒤 스크린의 영상 하나가 재생되기 시작했다. 천수빈과 고유진이 불량배들에게 강지훈의 납치를 사주하는 장면, 그리고 방금 전 터널에서 벌어진 모든 상황이 담긴 영상이었다. 아, 안 돼. 천수빈이 비명을 질렀다.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한희준이 무대 위로 올라섰다. 유진그룹 산하 바이오 연구소의 분석 결과 천지그룹의 일부 저가형 액세서리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중금속이 검출되었습니다. 이는 소비자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뒤이어 케빈이 올라섰다. 서울밤의 별 외에도 천지그룹이 지난 5년간 출시한 제품 중 최소 10개 이상의 디자인이 유럽의 신진 디자이너들의 작품을 표절했다는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엘리시아는 이에 대한 천문학적인 규모의 국제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권태호가 어깨의 통증을 애써 참으며 무대에 섰다. 펜린그룹은 천지그룹이 수년간 자행해온 주가 조작과 비자금 조성, 그리고 오늘 벌어진 납치 및 살인 미수 혐의에 대한 모든 증거 자료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4명의 남자가 날린 4개의 결정타. 그것은 천지그룹이라는 거대한 성을 무너뜨리는 공성추였다. 바로 그 순간 행사장 입구로 수십 명의 검사와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천안식 씨, 당신을 주가 조작 및 배임 납치,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모든 것이 끝났다. 천안식 회장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수갑을 찾고 천수빈과 고유진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끌려나갔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그들의 비참한 마지막 모습을 미친 듯이 담아냈다. 강지훈은 단상 위에서 그 모든 광경을 조용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이나 분노의 눈물이 아니었다. 길고 길었던 어둠의 터널을 지나 마침내 되찾은 빛을 마주한 자의 뜨거운 눈물이었다. 1년 후 서울에서 가장 화려하고 값비싼 거리인 강남의 가로수길, 가을 햇살이 부서져 내리는 오후 사람들의 발길이 한 건물 앞에 구름처럼 모여들었다. 통유리로 지어진 미니멀하고 우아한 4층짜리 건물. 그곳에는 지온 아텔리에 윤이라는 간판이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다. 바로 오늘 대한민국 주얼리 업계에 가장 뜨거운 신성이 된 강지훈의 개인 스튜디오가 문을 여는 날이었다. 행사장 내부는 그녀의 디자인 철학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 했다. 자연광이 쏟아져 들어오는 높은 천장, 따뜻한 느낌의 원목 바닥, 그리고 곳곳에 배치된 푸른 식물들. 그녀의 작품들은 과시하듯 진열되어 있지 않았다. 마치 갤러리의 예술 작품처럼 각각의 이야기가 담긴 공간 속에서
스스로 빛을 발하고 있었다. 강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디자인계를 이끌어 주십시오. 수많은 기자들과 재계 인사들, 유명 연예인들이 그녀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다. 지우는 더 이상 어둠 속에서 떨던 시골뜨기가 아니었다. 자신감 넘치는 미소와 우아한 몸짓. 순백의 실크 원피스를 입은 그녀는 마치 자신이 디자인한 보석처럼 내면에서부터 뿜어져 나오는 빛으로 좌중을 압도했다. 단상 위에 선 그녀가 마이크를 잡았다. 소란스럽던 장내가 조용해졌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힘이 있었다. 1년 전에 저는 제가 이런 자리에 서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둡고 긴 터널을 걷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터널의 끝에서 저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의 재능을 믿어주고 제가 쓰러지지 않도록 손을 잡아준 소중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객석의 한 곳에 머물렀다. 그곳에는 4명의 남자가 나란히 서서 자랑스러운 미소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 아틀리에는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저의 꿈을 믿어준 모든 분들의 마음이 모여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저는 이제 이곳에서 세상의 모든 빛과 그림자를 담아내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야기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복수나 투쟁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그녀의 연설은 오직 꿈과 희망, 그리고 감사에 대한 이야기였다.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선 자의 성숙함과 품격이 느껴졌다. 연설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객석 한편에서 케빈이 짐짓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샴페인 잔을 흔들었다. 이거 어느 집 샴페인이야. 우리 동생 파티에 고작 이런 걸 내놓다니. 당장 내 전용기 편으로 프랑스에서 최고급 샴페인을 공수해 와야겠어. 그의 옆에 서 있던 권태호가 무심한 표정으로 쏘아붙였다. 시끄러워. 여기가 네파리 살롱인 줄 알아. 하지만 그의 입계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품 안에 숨겨두었던 작은 나무 상자를 만지작거렸다. 그것은 그가 며칠 밤을 새워 직접 조각한 작은 새 모양의 목각 인형이었다. 투박했지만 그의 진심이 담긴 선물이었다. 윤희 언니 너무 예뻐요. 작은 꼬마 아가씨가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달려와 지윤의 다리를 와락 껴안았다. 한희준의 딸 세나였다. 훌쩍 자란 세나의 뒤로 한희준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그의 손에는 지윤이 가장 좋아하는 작가의 신작 시집이 들려 있었다. 축하해요, 지윤 씨. 정말 당신답게 멋진 공간이네요. 마지막으로 이도현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스타러브의 회장으로서가 아닌 어릴 적 친구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결국 해냈구나, 강지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는 지윤과 함께 아틀리에의 글로벌 런칭 계획에 대해 잠시 이야기했지만 그의 눈빛은 비즈니스 파트너를 향한 것이 아니었다. 오랫동안 간직해온 애정이 담긴 따뜻한 눈빛이었다. 파티가 무르익고 대부분의 손님들이 돌아간 저녁, 5사람은 아틀리에 옥상 테라스에 모여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낮의 소라는 사라지고 시원한 밤 공기가 그들을 감쌌다. 그래서 말이야, 강 대표님, 이제 슬슬 정해야 하지 않아. 케빈이 장난스럽게 물었다. 뭘 정해? 이 4명의 멋진 기사님들 중에 진짜 왕자님은 누구인지 말이야. 나처럼 잘생기고 돈 많고 유머러스한 오빠. 아니면 저기 저 조각상처럼 말없는 보디가드. 그것도 아니면 딸려오는 귀여운 아기가 있는 다정한 의사 선생님. 혹시 아메리칸 스타일의 순정 마초. 내 남자의 시선이 동시에 지윤에게 셔츠. 지윤은 그들의 유치한 신경전에 푸아하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대답 대신 밤하늘을 수놓은 별들을 바라보았다. 글쎄, 나는 지금이 좋은데 너희 모두가 내 곁에 있는 지금이. 그녀의 대답에 남자들은 잠시 할 말을 잃었다가 이내 서로를 보며 멋쩍게 웃었다. 그들의 관계는 사랑과 우정 사이에 어딘가에 있었다. 경쟁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그 밑바탕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존중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그녀의 구원자가 아니었다.
함께 길을 걷는 동반자였다. 그 후로 많은 것이 변했다. 천지그룹은 역사의 뒤양일로 사라졌다. 천안식 회장은 그의 모든 죄에 대한 대가로 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천수빈 역시 납치교사 혐의로 실형을 살고 세상에서 잊혀졌다. 고유진은 모든 것을 잃고 한 지방 도시의 작은 공장에서 허드레시를 하며 살아간다는 소문만 간간히 들려왔다. 정의는 더디지만 반드시 제자리를 찾았다. 파티가 모두 끝나고 지우는 홀로 집으로 향했다. 하이힐을 벗어 손에 들고 맨발로 시원한 밤거리를 걷는 기분이 좋았다. 그때 익숙한 가로등 아래 익숙한 인형이 눈에 들어왔다. 몇 년 전 절망의 끝에서 그녀에게 따뜻한 붕어빵을 건네주었던 노숙자 할아버지였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남루한 모습이 아니었다. 깔끔한 옷차림으로 작은 손수레에서 군밤을 팔고 있었다. 지윤이 그에게 다가가자 할아버지가 그녀를 알아보고 환하게 웃었다. 아가씨,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그렇게 될 줄 알았다고. 할아버지, 건강히 잘 지내셨어요. 그럼 아가씨 덕분에 그날 이후로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었지. 지유는 따끈한 군밤 한 봉지를 샀다. 그녀가 돌아서려는데 할아버지가 그녀를 불러 세웠다. 아가씨 기억해요. 그의 눈빛이 밤하늘의 별처럼 깊고 지혜롭게 빛났다. 가장 큰 힘은 주변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요. 그 말을 끝으로 할아버지는 인자하게 미소 지었다. 지우는 따뜻한 군밤 봉지를 품에 안고 다시 걷기 시작했다. 할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마음속 깊이 울려 퍼졌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서울의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수많은 인공의 불빛들 사이로 진짜 별들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 진정한 평화와 자유의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는 더 이상 사랑을 갈구하지도 복수를 꿈꾸지도 않았다. 그녀는 마침내 자기 자신을 온전하게 되찾았다. 누가 그녀의 왕자님이 될지는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 자신이 스스로의 삶의 주인이자 여왕이 되었으므로